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전봉준은 이들을 위하여 식량과 무기를 모았고, 그리고 전봉준은 서장욱과 손아중 등과 전라도 근무에서 동료학교들 대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어. 1894년 1월 드디어 이제 전봉준이 이제 아버지 전창익이 권장을 맡고 사망을 했죠. 전라도 고부건수 조병과 그 학정이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그래서 체벌을 당했는데 그 체벌에 후유증이 나서, 원래 그 곤장을 맞으면 장독이 올라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곤장 100대 맞으면 죽는데. 체벌을 당한 후유증이 했으니 같은 해 3월 31일 전봉준은 또 봉기했어요. 원래는 1월 9일 날 말목장터, 그죠? 동안난의 시작이었다. 홍계원이 이끄는 정부군은 동학군의 연전연패를 했고, 5월 22일 전봉준은 나주 관리들에게 전학계 아래어 국태공을 모셔다가 나란 일을 보도록 함으로써, 그러니까 전봉준과 이 대원군은 계속 연결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잡아떼기는 뭘 잡아떼요, 이렇게 다 했다며. 어쨌든 라는 문구가 들어간 공문을 보냈더라. 5월 30일.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대원군하고 고종황제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고 대원군 모셔다가 나란 일을 보도록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때도 이제 전봉준은 대원군과 그 연계가 있었어요. 5월 31일 동학군을 전주성에 보냈더라. 6월 7일 전주성의 전투 중에 홍계원에게 보낸 문서에는 국태공인 대원군을 받들어 나라를 맡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를 뭐 때문에 그게 다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가 있죠. 빼박이요, 빼박. 그 소장의 소에 시달리고 혁명적인 개혁을 감행했다. 담가놀이 처벌, 부정축제한 부호, 부정축제한 놈들 있죠. 그 뭐지, 지주들, 나쁜 유림, 양반 징벌, 노비와 천인의 차별 금지, 과부의 재혼, 이거 지난번에 봤어요. 공정가게 관리 등용 토지 균노의 12개여간. 전주 화약 이후에 1894년과 6월 7월에는 동학군이 활동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좀 쉬었죠. 밑거러니 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때 일본 놈들이, 일본 낭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왜? 청일전쟁. 일본은 조선에서 내란이 계속되어 군대를 조선에 파견할 것을 구실을 만들고자 했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일어나요?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1894년 6월 하순경 이들은 천유업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동학군 지원에 나섰다. 그들은 공포하기를 시주 음약으로 소일하는 조선 정부와 민씨 일족의 압정을 깨뜨려 도탄에 빠진 조선 백성을 구제하고 천국을 한반도로 쫓아낼 것을 목적. 이 일본 놈이죠. 천우엽이 말은 동학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음모가 들어있어요. 누구를 쫓아내려고? 청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쫓아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나요. 7월 8일인가 9일에 천우여 회원 14명은 순창에서 전봉준과도 만났어요. 우리가 무기도 원주해주고 자신을 또 동학교도가 되겠다고 제안했으나 전봉준은 거절했어요. 왜? 이놈들이 일본 놈들이기 때문에 속셈이 뻔하잖아요. 청나라 몰아내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그래서 전봉준이 거절해요, 안 해요? 전봉준이 거절하죠. 전봉준이 어떤 사람인데. 1894년 7월 24일 진짜 일어나. 7월 23일 새벽 4시에 일본군 이 두 개의 대대는 30분 만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종도 제압했어요. 조선의 수도 한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되었어요. 일본군 대주장 야마구치는 칼을 뽑아든 채 공포에 는 고동학,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죠. 고종 앞에 서서 아랜다. 전하를 지켜드리러 왔으니 안심하소서 라고 뻥을 치는데, 라고 하였다. 제3차 분기로 우금치 정투가 그렇게 막을 내려. 이건 또 3차 분기네. 전봉준, 김계람이 체포된 후 더 이상 기반을 잃은 동학농민군 잔당들은 동학의 접주급 이상 지도자 25명이 25명 마지막 항쟁을 결의하고 대둔산으로 피신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더라. 이 마지막 대둔산인데,
대둔산에서 이제 최후의 항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뭐돼? 산세가 험난한 정상부에 요새를 설치하고, 대둔산이 원래가 좀 험악하잖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 나는 또 대둔산을 가요. 평생에 딱 한 번 대둔산을 가요. 산세가 험악한 정상부에 요새를 설치하고 1894년 12월 중순부터인가 12월 중순부터니까 그냥 전봉준이 체포되고 뭐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마지막 잔당들이 모여서 이제 대둔산으로 피신을 가는 거죠. 그냥 거기가 산세가 험악해서 버티기가 좋답니다. 약 석 달여간 일본군과 치열한 항쟁을 벌이다가 1895년 2월 18일에 포로로 붙잡힌 어린 소년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장렬히 전사한 대둔산 영투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전봉준 장군 둘째 딸을 데리고 그 대둔산을 들려요. 태고사를.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같이 주무시면서 시를 한 수 남기죠. 너랑 나랑은 여기서 헤어지지만 잊지 말자 이런 내용의 시를 남겨요.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야 이게. 아휴. 또 이게 대둔산 마지막에 또 해야 되겠네. 1894년 12월. 그러니까 전봉준이 체포될 때죠. 지금 12월 며칠 날 체포됐죠. 이곳에 함께 들어간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최하견과 최공, 다 최씨들이야. 그리고 김재순, 김석순. 김석순이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버티죠. 진수한, 강태종이, 김치삼, 장모나, 김태경, 정옥남, 고판광, 등의 간부급 지도자들과 가족들에서 핏덩이까지 전먹이까지 다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30여 명이 되어 험난한 대둔산에 조그만 진지를 짓고 끝까지 최후의 동성을 벌이다가 마침내 1890 1895년 1월 9일 양력 2월 3일에 충청도 감령은 대둔산에 입선한 동학농민군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관군을 출동시켜서 다 모조리 싹 쓸어서 죽여버려요. 전부 다. 뭐야? 지휘관인 양호 소모 4분 석봉은 양청으로 부장한 40여 명의 영군을 이끌고 10일에 덕골에 도착하였더라. 그러나 험준한 바위봉우리로 이루어진 대둔산 산세를 보고 접근하여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조방장 김항립으로 하여금 미륵바위 서남쪽 100m 떨어진 계곡 너머 등산에서 몇 차례 사격하는 것을 끝으로 진산으로 철수하고 말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주한
그 대둔산이 산세가 너무 저기에서 그 당시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는 덕골에 이르자 전주에서 파병된 한병 사관 1명과 병졸 30명의 대포를 산 위로 끌어올려 적의 소굴을 향해 줄곧 포격하고 있었다. 대포가 1200m나 떨어져 있는 데다 200~300m 아래쪽으로 폭격하니 포탄은 적의 소굴 훨씬 전방에 떨어져 한 발도 명중하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쉽사리 동학농민군 공략이 여의치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 그러나 1월 23일 양십출에는 신식무기로 등장한 심령병과 일본군 3개 분대가 양측에 합쳐서 50명이 한꺼번에 와. 어쨌든 그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들은 새벽부터 등산 중 사다리와 밧줄 등을 이용하여 험난한 산길에 줄을 의지해서 무려 4시간 반 동안을 등반했어. 그러니까 그 결과 방어가 허술한 뒤쪽 평지에 도착하여 기습에 성공을 했어요. 다 죽이죠. 당시에서 일본군 3개 분단은 본국에서 자체 대작한 무라타 소총을 사용하고 관군의 심형병들은 1차 공격 시 사용한 스나이더를 사용하였으니 이 스나이더가 이 미친놈들이 그거라니까요. 따발총. 일본 놈들이 이렇게 신식 무기를 하고 끝까지 올라와서 소탕을 하는 거죠. 불쌍하죠. 다들. 덕골에 도착하여 1895년 1월 24일 양력 2월 18일 아침 공격을 개시하니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어요. 다 죽어. 그래가지고 이 전투의 기록을 담은 대둔산 부근의 전투 상보에 의하면 동학농민군은 후방에서 기습한 일본군을 막지 못해죠. 그렇게 그냥 막 밀고 들어오면서 싸발총 가지고 오니 어떻게 그거를 견뎌내겠습니까? 처음에야 그냥 위에서 쏘아대니까 어떻게 한번 했는데 처참한 최후를 맞았으니 그 당시 이들은 이끌던 동학의 접순 김석순, 이 김석순 그 막 그림이 너무 불쌍해. 마지막까지 최후의 항전을 벌인 이 접주가 이 김석순이에요. 일본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1세 2세가 된 그의 갓난아기를 안고 투신을 해요. 하고 자결을 하는 거죠. 자결을 하였고 험난한 산중에 뒤에서 기습을 할 줄을 모르고 앞을 중심으로 방어하던 농민과 뒤에서 기습을 한 거예요. 앞에만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기습해 와가지고 농민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전원이 다 전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이. 그러니까 동학농민 가보면 그 대둔산에 가면은 그 탑이 있어요. 위령탑이. 슬픈 이야기죠. 하늘도 통곡하고 땅도 울었다. 대둔산 산신령도 구하셨는가 울었더라. 이런 얘기야. 제5부 제14편 일본군과 맞선 동학농민 혁명군 제131장 청일전쟁 나오네. 이제 청일전쟁 일본의 승리. 그죠? 있어. 원룡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이후 근대화를 이루고 제국제적인 대외 진출을 지네가 나라가 평정이 되니까 바깥으로 야금야금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처먹으려고 올라온 게 그게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 있어서 우리나라부터 짓밟기 시작하는 거죠. 제국주의적 대외 진출을 도모하였더라. 1871년에는 청과 소조합을 체결하고 화친관계를 쓱 맺는 척 하다가 나중에 왼수로 변하는 거죠. 청나라도 지배하고 청나라도 막아온 게 일본이라 그 중국 사람들은 더 싫어하더라고. 일본을.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중국 사람이 일본을 싫어하는 게 더 세더라고요. 막 중국 사람들은 그때 뭐더라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그 일본인 학교가 중국에 있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막 총으로 쏴주고 싶대요. 애들이고 뭐고 막 그 분함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더 싫어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두고 대립하던 아시아를 잡아먹으려고 지배하려고 한 청일이 결국 양국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결국은 태평양 전쟁 때 천국을 다 지배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일본은 1874년 류쿄인이 타이완인에 의해서 살상된 것을 계기로, 류쿄인,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에요. 타이완이 대만인 사람이죠. 대만 사람에 의해서 살상된 것을 계기로 타이완에 출병을 해요. 그리고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본의 세력권하에 두게 되었더라. 그거 다 그거 먹잡아. 하나씩 야금야금 다 먹죠. 거기도 전쟁이, 그 일본 놈들이 그 중국 땅에 와가지고 그거를 차지하고 똑같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그 어디요, 응?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 1879년에는 종래 청일양국의 종주권을 주장해 오던 류쿠, 그 류쿠를 지네 걸로 해요. 병합하여서 뭐 오키나와현이라고 하잖아요. 오키나와현을 설치하고 중국의 용인을 받아냈어요. 강제로 용인을 받아내는 거죠. 그 일본 놈들 나쁜 짓 한 게 많아가지고 맨날 지진 일어나고. 조선에서 패권 다툼보다 더 큰 분쟁은 조선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세력 다툼이었어요. 조선에서를 뭐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해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두고 패권 다툼을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약자였죠. 속상하죠. 일본은 유신 직후 전국의 간섭을 배제한 채 조선과 수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청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을 배제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조선과 수호조약을 체결해요. 1870년 강화도 수호조약이 그거잖아요. 강화도에 와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부산, 그리고 인천, 원산 다 열어! 이래가지고 그냥 부산, 인천, 원산까지 다 개항하게 됐잖아요. 한편 청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맺도록 조언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그 문이 열리니까 대원군이 쓴 정책이 뭐예요? 쇄국 정책이죠. 그냥 다 꼴배기 싫다. 문을 닫아 걸자 해가지고 쇄국 정책을 쓰게 되는 게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에요. 조선에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출병하여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았어요. 누가? 일본 놈들이. 아니 임오군란이 일어났는데 지네가 왜 덤벼? 임오군란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합쳐서 싸움이 일어난 게 지네가 왜 와서 그 저기를 해? 그때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신식군대.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구식군대는 다 망하죠. 구식군대는 이제 다 해체. 1884년에 조선에서 일본에 지원을 받은 개화파 누구? 일본 지원 개화파. 김옥균, 서강본, 박영효. 얘네가 뭐 일으켰어요?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통곡의 3일차나 3일간 그 개혁을 하면 뭐더나.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청나라 군사는 이를 3일 만에 진압해줬고 두 사건에서 청나라가 우세하고 일본이 약세를 보이자 일본은 이를 만회하게 한 전략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청일 양국은 텐진조약을 체결했죠. 텐진조약은 뭐예요? 서로 군대를 조선에 투입하지 말자. 지네 나라가 지네 맘대로야. 우리나라를 두고. 그랬는데 이제 동학농민이 일어나니까 고종황제가 청나라에다 군대를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바로 진입하게 되죠. 아이고 어이가 없어요. 양국 군대의 철수를 약속하고 이후 한국에 출병할 때는 상호 통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청국과 일본의 군대는 조선으로부터 철수를 했죠. 텐진조약에서. 그러나 청나라 위안스카이 원세계라고를 조선에 상주시키고 조선의 대치 외교에 대한 간섭을 더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지네 나라인 것만 그냥 그걸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막 보면 이렇게 그 원세계인가 막 이렇게 뭐 뒤집어서 그렇게 나타나죠. 그게 이제 그 장군이었던 것 같아. 청은 조선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자고 노력하였으나 그러나 일본도 경공업 등이 발달하여 조선 시장에 크게 진출해갖고 팔아먹으려고 판로를 여는 거죠. 이것들이. 조선은 청일의 경제 대립의 장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다 팔아쳐먹으려고. 에휴. 그러던 차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으니 위기에 처한 조선정부는 청나라에 그거를 요청하니까 일본 놈이 바로 들어와. 양력 6월에 청나라가 파병해서 일본도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동시에 조선에 파병을 해서 세력 만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은 일어났죠.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되는데도 일본은 철병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침략 예욕을 드러내서 한번 들어온 군대를 철병하라니까 안 해요.
그래서 조선 내 개혁, 화보 개혁을 강요하고 동시에 조청 간에 맺은 통상무역 장정을 폐기하라는 요구하며 내정을 간섭하는 등 지배권 확보를 도모하였더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국전쟁 세계 질서의 종지부를 찍고 신흥 일본을 이 지역의 패자로 등장시킨 동양사상 획기적인 전쟁이었어요. 일본 놈들이 천일전에서 이기니까 일본 놈들이 동양을 차지하는 거죠. 또한 당시 아시아에서 대립하던 영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연금들 간의 영토 분배할 경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세계사적으로 의의를 지녀서 청일전쟁을 계기로 이제 세계 열강들이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 아시아를 패권을 잡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야. 아휴, 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